반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이에요. 러시아는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 해군 기지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걸 놓친다는 얘기는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 고립돼 버려요. 그동안 이 시리아 쪽에 이란이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차관으로 빌려준 돈만 70조 원이에요. 근데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화가 나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면서 시리아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시리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고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받던 나라인데요. 저는 내전하기 전에 갔다 왔었고 내전 이후에는 갈 수도 없었지만요. 일단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이슬람 문화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으로 속하기 전에 있었던 기간이 문화권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나라. 그래서 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7세기 이슬람으로 편입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보존된 그리스식 그 원형극장도 있고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갔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형극장을 갔었을 때 방송에서 이런 거 봤었을 때 저기 제대로 되겠어 그랬는데 정말 반성했습니다. 이 원형극장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위에서 들으면은 천상의 하모니처럼 공명이 돼요. 그런 기가 막힌 시설들이 있는 곳이 시리아인데 내전으로 거의 다 파괴돼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리아라는 말은 아슈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 같은 데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아랍화가 되기 전에 아람어를 썼고요. 이슬람화가 된 후에도 그리스도교인들이 중심지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초대 교회가 있었던 곳도 이곳이고 우리가 흔히 초창기 그리스도교의 5개의 중요한 도시를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로마, 컨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티오키아가 있습니다. 안티오키아가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로 넘어간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국가 편제상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시리아의 위대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던 곳이 상당히 많은 부분 북쪽에서는 지금 튀르키예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시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화를 내는 형태인데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 많이 됐지만 아무튼 이 지역은 시리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름다운 곳, 아주 훌륭한 곳. 아랍어도 아랍어 방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리아 아랍어가 굉장히 깨끗해요. 듣기가. 듣기 참 좋은 아랍어이기도 하고요. 좋은 곳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어떻게 들어섰고 악명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리아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이쪽 시리아를 비롯해서 아랍어를 쓰는 지역은 대다수가 딱 모로코만 빼놓고는 지금의 모로코만 빼놓고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시리아도 당연히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던 지역이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면서 이 지역을 1920년에 산레모 협약에 따라서 국제연맹이 당시에는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국제연합이 생기죠. 이 국제연맹이 시리아 위임 통치령을 프랑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위임 통치령이 중동 지역에 시리아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이 있는데 이 시리아 위임 통치령이 프랑스, 메소포타미아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다스리는 거죠. 위임 통치령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탁 통치 있잖아요. 그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얘네들이 다스리기에는 아직 나라 꼴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자신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릴 때까지 그때까지 미성년자를 성년이 보호하는 것처럼 프랑스가 니네들이 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프랑스가 위임 통치령을 받아서 1920년부터 프랑스가 여기를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 시리아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냈죠. 거기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프랑스가 통치를 했고 레바논은 1943년, 시리아는 1946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 다음에 이 시리아는 이 공화정으로 가면서 19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아랍 민족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세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바트당, 표준 아랍어는 바스당인데요. 부흥당이라는 뜻입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대처를 한 세속주의, 사회주의 바트당이 63년에 집권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속주의를 하면서 아랍 민족주의 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67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혼란스럽다가 70년에 정풍운동이죠. 바트당 내에 혁신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자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하페즈 라사드입니다. 이 하페즈 라사드가 1970년에 정권을 잡고 71년에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돼서 71년부터 2000년까지 다스리고요. 2000년에 죽으니까 공화정인데 자기 둘째 아들 바샤르 라사드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197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4년 동안 아사드 부자 세습 정권으로 공화정 독재를 해왔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아사드 정권에서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세속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배경으로 나라를 다스리질 않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소수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쉬아파 중에서 12만 쉬아파에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알라위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12만 쉬아파가 무사 아사드라는 사람이 알라위나 우리 12만 파나 같은 큰 쉬아파 가족의 일원이다 해가지고 뭐 인정을 하긴 했지만 알라위파는 이란의 쉬아파로는 상당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 알라위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알라위파가 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냐면 이들이 원래 시리아에서는 비주류였고요. 가난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입심양명을 하게 되냐면 프랑스가 지배할 때 이들이 군대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리아 군의 한 65%가 알라위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 하페즈 라사드 정권의 기반이 두 가지입니다. 바트당과 기본은 바트당이고요. 그리고 바트당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겠어요? 군대잖아요. 군의 힘. 알라위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군대의 힘으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잡아왔던 거고 반대의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죠. 일당 독재, 1인 독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1인 독재나 일당 독재가 성공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훌륭해. 박현도 같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다스리니까 저희를 제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스리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년 하다 보면 바닥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무자백에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 경찰을 풀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았죠. 조금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욕한다? 그러면 지도세물에 사라져요. 북한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누가 비밀 경찰인지 몰라요. 3명 있으면 그중 1명은 비밀 경찰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느 날 얘하고 얘기했는데 얘가 비밀 경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비밀 경찰로 이끌어왔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리아의 개들은 시리아 국경 넘어가서야만 짖는다. 얼마나 무서우면 개들도 함부로 못 짖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포갑 정권이었죠.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시작합니다.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튀니지에서 그해 1월 달에 베날리 정권, 튀니지도 24년 독재라고 했었거든요. 베날리 24년 독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24년은 장난이거든요. 24년 독재는 귀여운 독재예요. 옆에 나라들은 우리는 더 긴데? 넘겼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30년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져요. 그래서 시리아도 그게 온 거예요. 넘어갔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건 안 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너무나 포갑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나마나 그 당시에 40년 독재거든요. 뭐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틀리지 않았구나. 역시 시리아는 어렵구나. 2011년 3월 달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부도시 다라라는 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벽에다 낙서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랍 지역에서 정권 타도라는 말이 번역 그대로 하면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길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권을 전복하길 원한다, 뒤집길 원한다는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정권 타도. 정권 타도라는 말이 많이 돌았고 벽에다가 정권 타도라는 말 아랍어로 쓰기 시작했고 스프레이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바샤르 아사드가 직업이 원래는 안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의사니까 앞에 지금 뭐 베날리 무너졌고 무바라크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낙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낙서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가만두질 않은 거죠. 얘를 잡아갑니다. 잡아가니까 부모들이 오죠. 부모들이 또 항의하죠. 그러니까 부모들 잡아갑니다. 당시 나라의 감옥 경찰서가 완전히 꽉 찰 정도. 그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불을 붙게 만든 사건이 13살 먹은 소년이 시위에 나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전의 시작을 알렸고 궁극적으로 내전을 시작한 그로부터 3개월인 2011년 6월 달에 내전이 직접 발생하거든요. 내전이라는 것은 항의 시위가 아니라 진짜 정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시민들한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차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탈행병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무기 가면서 싸움이 시작되면서 2011년 6월부터 싸움이 시작됐고 내전이라면
반정부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1대1로 싸우면 아무튼 승부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전이 무려 13년을 이끌어간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리아가 내전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아의 이권을 두고 주변 국가들이 정부군과 반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반군은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고 여럿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독재를 타도해서 시리아에 우리 한국과 같이 대한민국과 같이 그러한 민주국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이야 우리 시리아의 국민들의 80%가 순니파 이슬람인데 이 10%밖에 안 되는 이 알라위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고 우리는 순니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반군들이. 그리고 시리아에는 쿠르드 소수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 이번에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반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안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 미국, 아랍 국가들이 무기를 대주긴 하는데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사실 초반에는 반군이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2015년 여름쯤 되면은 정부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정부군을 도와줬던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러시아한테 달려가서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2015년 9월에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정부군에 부족했었던 전투기로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러시아가 참전을 하면서 전세는 바뀌어요. 그러면서 2020년쯤 되면은 정부군이 거의 시리아 땅에서 80에서 85%를 장악을 하게 됐고 사실상 2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휴전 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을 도와줬던 러시아와 반군을 돕던 튀르키예가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일단 휴전을 하자. 2020년 3월쯤에는 일정이 이제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전쟁은 반군이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게 계속하죠.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기습하면서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만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이참에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란 세력을 없애겠다고 이스라엘이 칼을 빼들면서 작년 9월에 헤즈볼라를 맹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란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이란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 틈에 시리아 내전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왜 중요하냐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만 싸운 게 아니라 헤즈볼라의 군인들이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로 넘어가서 정부군을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루트도 이제 끊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통로 끊고 그다음에 시리아 정부군의 모든 시설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하면서 시리아의 군대가 의욕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서 11월 27일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있었는데 29일에 불과 이틀 후에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극단주의자 반군인 HT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리아 해방기구거든요. 애들이 시리아의 제2의 도시인 알레포를 점령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끝난 겁니다. 다마스쿠스 점령하니까 점령하기 직전에 정부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갔죠. 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후 시리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일단 포성은 멈춘 것 같아요. 큰 포성은 멈췄는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 정권을 잡은 시리아 해방기구가 원래 얘네들이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과 같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테러 조직이 정권을 잡았어요. 심지어는 이 테러 조직의 수장 아하마드 샤라는 미국이 현상금을 1,000만 달러를 내걸었던 테러 조직 수괴예요. 미국이 이제 그건 풀어줬어요. 현상금 풀어줬지만 조직은 아직 풀어주진 않았거든요. 이들이 거의 다 차지했지만 북동쪽에는 약 한 10% 시리아 전체로 보면 한 10%, 15% 정도 땅을 쿠르드 반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드 반군에게 야 그러지 말고 시리아 정부군으로 같이 새로운 정부군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그러니까 시리아 쿠르드 반군들도 귀가 솔깃해서 그러면 그래 뭐 우리 생각해볼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나는 그거는 못 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반군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 반군과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 당연히 국경 너머에 있는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때리겠다고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고 미국은 때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싸움이 안 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 있는 정도고. 튀르키예는 지금 HTS한테 야 니들이 지금 우리 덕분에 우리가 니네 훈련시켜줬고 지원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서 니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너 지금 쿠르드 반군한테 뭐 같이 가자고 걔네들을 봐줘? 걔네들 지금 없애야 될 애들인데 그래서 HTS한테 너 잠깐 앙카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근데 미국은 튀르키예한테 야 싸우지 마. 쿠르드 반군 지역에 IS 우리가 잡아놓은 감옥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풀어지면 시리아 시끄러워지고 복잡해. 근데 튀르키예는 원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는 신경 안 써. 우리 튀르키예는 지금 쿠르드 반군 없애야 돼.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IS가 석방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일단은 전쟁은 끝났어요. 정부군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재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아직 아무도 지금 몰라요. HTS의 시리아과도 정부가 서방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우리 PD님한테 뭐라고 말하면은 제 말을 들어줄까요? 뭐 제가 방송 열심히 나와주고 제가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 방금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지금 제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풀어달라 이거예요. 제재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극단주의자는 누구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IS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뿌리가 알카에다하고 IS예요. 얘네들이요. 자기하고 생각 다른 애들 참수하는 애들입니다. 참수하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진짜 너무 신경질이 나요. 솔직한 말로. 근데 얘네들이 잡았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우리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 그래서 수염도 좀 깎고 자 원래 얘네들 서방 싫어하는데 넥타이도 차고 우리한테 CNN 인터뷰 나와가지고 아 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리아를 위해서 새로운 통합 정부를 할 거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애들과 같이 정부를 이끌어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야 똥개가 똥 꽂는 거 맞냐? 지금 니네 돈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서방은 돈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제재 풀어달라 이거예요. 시리아에 봄이 올 것으로 보시나요? 쓰레기차 지나니까 똥차에 맞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차가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 종교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54년 독재를 하긴 했죠. 분명히 나빠요. 이거는 전혀 변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면 종교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종교 갖고 통치를 할 거거든요.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정권 잡자마자 우리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했었을 때 야 나 많이 듣던 말이다. 2021년에 탈레반이 그랬죠. 야 우리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 지금 탈레반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정부 안 이뤘잖아요. 여성들 박해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돈이 급하니까 서방의 원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재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지금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교과서 바꾼대잖아요. 교과서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비이슬람적인 요소들을 지금 제거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절대.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에 유일하게 시리아가 좋은 점이 세속주의였는데 이 세속주의를 자기네들 생각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 누가 살기 어렵냐면 무슬림이라도 이들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두고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번 반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이에요. 튀르키예는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후원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땡큐죠. 이스라엘은 왜 땡큐냐면 일단 주변에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란 세력이 사라졌으니까 일단 고맙고 두 번째로는 들어선 정권이 다시 정상적인 정권으로 성공을 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 옆 나라에 약한 애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정부군이 남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 강한 나라보다는 약한 나라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리아를 두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좀 과장해서 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튀르키예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을 한판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었죠. 다르투스에. 라타키아에는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르투스의 해군기지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러시아의 해군이 흑해에서 내려와서 지중해로 내려와서 훈련을 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좀 쉬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유일한 해군기지예요. 이걸 놓친다는 얘기는 러시아 해군은 쉽게 말하면 흑해에 고립돼 버려요. 대체 항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리비아 쪽에 대체 항구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이게 시리아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지역인 게 나토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러시아와 관계를 해칠 마음 없다. 그래서 양쪽이 해군 기지를 두고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러시아가 계속 해군 기지를 쓸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가장 최근에 유럽에서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해군 기지 러시아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물밑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약 2,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철수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 미군은 계속 있어야 된다 2,000명.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군도 어쩌면 트럼프가 들었어도 군대를 안 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옆에 아사드가 물러나서 행복하긴 한데 얘네들의 성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고 미국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영토에 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이 67년 제3차 중동전쟁, 사람들은 더 6.1 전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 6월 5일에 시작해서 6월 10일에 끝난 전쟁이거든요. 이때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이 골란 고원이에요. 말 그대로 골란 고원이니까 이 고원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은 남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산을 가졌고 남산 바로 밑에가 이게 남산이 시리아고요. 그 남산 아래쪽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남산에 돌 던지면 아래 있는 사람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걸 뺏어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67년 전쟁에서 이걸 뺏어온 거거든요. 뺏어왔고 시리아는 그걸 73년 전쟁에서 뺏어오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점령지예요. 왜냐하면 침략 전쟁에서 뺏은 땅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점령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죠. 그런데 양측이 74년에 어떤 협약을 맺었냐면 골란 고원 사이에 완충지대를 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쪽 골란 고원 사이에 완충지대. 이 완충지대는 우리를 치면 비무장지대 같은 거예요. 양쪽이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켜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그 완충지대로 들어가서 좀 더 골란고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74년 협력을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뭐 계속 있는다는 건 아니고 잠시 있을 거야. 근데 그 잠시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사드 정권 축출이 이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받았죠. 이란으로서는 아사드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013년 제가 알고 2014년 6월에 아마 참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이 시리아 쪽에 이란이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둘이 차관으로 빌려준 돈만 70조 원이에요. 근데 받기 어렵죠.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그 차관으로 빌려주지 않은 거 그냥 뭐 무상 물자 지원 이거 하면은 뭐 훨씬 더 넘죠. 훨씬 더 넘는 상황인데 이란으로서는 그 돈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화가 나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근데 이제 이란에서 시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란이 가장 아끼는 조직은요. 반이스라엘 조직으로 가장 아끼는 조직은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로 가려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란이 행복하게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이스라엘과 척을 진 정권으로 반미 반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 가는 건데 이라크는 2003년까지는 막혀 있었죠. 누구 때문에? 사담 후세인 때문에. 근데 미국이 제거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라크가 이란의 앞마당이 되면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 가는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 지역이 완성이 됐고 여기 지중해까지 이르는 육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랜드 브리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항의 축이 완성이 된 거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이란은 가장 걱정한 것은 어떤 나라든지 이란을 침공하는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란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 방어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레바논 넘어갔죠. 시리아도 지금 작동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란 세력이 뭐 시리아가 빠져버리면 레바논에 갈 길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끝난 거죠. 이란으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영향력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어떻게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새로 정권을 잡은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이란도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나라고 이란을 빼놓고 이 지역에서 안정을 논하기 어려우니까 이란과도 상호 존중을 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어렵죠. 뭐 이란의 세력이 시리아에 주둔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죠. 서방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에 외교적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리아를 지형을 보시면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시리아를 마차의 린치핀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차의 린치핀이 뭐냐면요. 마차 같은 데 보면은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축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꽂아주는 고정핀이 있습니다. 그게 린치핀이라고 그래요. 린치핀이 빠지면 바퀴축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마차가 무너져요. 시리아가 중동의 린치핀이에요. 시리아가 흔들리면 다른 나라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튀르키예 이 나라들과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여기가 흔들리면은 엄청나게 주변 국가들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동과 유럽이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기를 장악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거죠. 특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행복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시리아는 에너지 수송로로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카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 통해서 튀르키예로 갈 수 있고요. 이란, 이라크 통해서 시리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요. 사실은 2011년 전쟁을 가스 파이프라인 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2009년에 튀르키예하고 카타르에서 파이프라인을 놔서 사우디아라비아 지나서 시리아를 거쳐서 튀르키예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시리아에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시리아가 그건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가는 파이프라인을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열받은 튀르키예나 카타르가 후원을 해가지고 반군이 그래서 전쟁이 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종의 뭐 음모설인데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이게 맞다고 틀리다 말을 못하겠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2009년에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란이 제안했는데 이란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받아들인 건. 그래서 이 시리아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통로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시리아 이 지중해와 연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항구들도 가지고 있고 너무 중요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러시아가 두고 간 따르투스 해군 기지를 우리가 써야 된다, 미국이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그 싱크탱크에서는 그 정도로 시리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시리아 내전 종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시리아와 관계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가장 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요 북한과 외교전을 많이 벌였는데 딱 두 군데에서 우리가 승리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쿠바와 시리아거든요. 근데 쿠바는 우리와 드디어 수교를 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게 시리아예요. 내전이 나기 직전까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시리아를 우리 편으로 하려고. 근데 북한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시리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죠. 어느 정도로 북한과의 관계가 있었냐면 일단 군사적으로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이 제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 시리아 중부에 데이르 아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르 아조르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중부인데 여기에 시리아가 북한 영변 원자로와 거의 흡사한 원자로를 지었어요. 알키바르 원자로라고요. 이게 전력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러한 공장이었어요. 거기를 2007년 9월 달에 이스라엘이 F-15와 F-16을 동원해서 여기를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냈는데 미국 보고서도 그렇고 이건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시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극단주의자가 정권 잡은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말로 세속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그러한 반군이 좀 정권을 잡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지금 암울하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우리의 국익에 위해서도 얘네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북한과의 핵 협력을 하지 말아라. 이전 정권처럼 그거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죠. 아랍의 봄에서 독재자가 축출된 나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집트는 독재자를 축출했죠. 그런데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원리에 따라서 국가를 만드는. 근데 여기 무슬림 형제단들이 좀 세련되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슬람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죠. 아직 이집트 국민은요. 오랫동안 세속주의 정부 하에서 독재를 하더라도 세속주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자유롭고 이슬람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헌법에 이런 데에서 자꾸만 이슬람적 요소를 막 강조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내가 믿는 것으로는 그냥 알겠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걸로 이런 거 자꾸만 헌법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SCC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보통들 지식인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쿠데타가 좋아서 찬성한 게 아니라 이 이슬람주의 정부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정권이 2013년에 바뀌어서 지금 다시 이집트는 군사 정부십니다. 그러니까 무바라크 군사 독재 30년을 했고 짧게 1년, 2년 좀 안 되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무슬림 형제된 대통령이 잠깐 지배했다가 이들의 바보 같은 짓으로 민심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민심 못 읽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는 군사 정부로 다시 들어갔죠. 군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바라크 때처럼 나라를 장악하는 힘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무슬림 형제단과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 발전해야 되는 자꾸 무슬림 형제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들이 여러 나라로 많이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 많이 했는데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튀르키예 가장 많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리비아 여전히 내전입니다. 리비아는 42년 독재 까다피가 2011년에 무너졌죠. 그러면서 69년에 정권을 잡아서 2011년에 무너졌고 2012년에 처형당하거든요. 국민들 손에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처형당하는데 독재가 무너진 다음에 자유가 올 것 같았지만 리비아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석유가 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외세가 개입이 돼서 지금은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서쪽에 원래 정부였던 트리폴리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가 있는데 여기는 튀르키예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동부 쪽에는 반군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왜 반군이 생기냐면 반군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저기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데는 이슬람주의고. 그래서 계속 싸워왔고 이쪽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뭐 아랍 국가들에는 전부 다 이쪽 반군을 지지를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손을 잡고 좀 안정된 정부를 이끌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상태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싸움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국제사회가 힘을 못 쓰는 게 각 나라들마다 이득으로 다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누가 가져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주의 실험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실험을 했어도 이런 난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다행인 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공부한 게 있어서 그래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아예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독재자가 무너졌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민심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 나라들의 문제고 시리아도 아마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재 정권 무너뜨린 건 근현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안이 없었던 거죠. 독재자가 축출된 기존의 나라들로 미루어 보아 시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시리아 미래는 저는 더 엄혹하게 봐요. 왜냐면 이들이 탈레반과 같은 애들이거든요. 탈레반과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을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 정부 수반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아샤라 원래 이제 전쟁 때 이름은 아부 줄란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원래 이름을 해서 아흐마드 아샤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극단주의자들과 같이 가담해서 싸우다가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 감옥에 있던 친구예요. 극단주의자입니다. 얼마나 변했겠냐고요. 그때 뭐 자기 말로는 20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20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82년생 개띠입니다. 이 친구가 21살 때부터 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1~22살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극단주의자로서. 그런데 뭐 20대 때는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웠거든요. 총을 들고 싸웠던 친구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탈레반이 될 것 같아요. 다만 탈레반과 다른 거는 아프가니스탄은 고립 때도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지만 시리아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 나라가 계속 감시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보다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종교적 극단주의를 완벽하게 벗기 전에는 시리아는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28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18전쟁이요. 상상하는 얘기죠. 휴전을 가지고 지금 또 실랑이 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우리가 이스라엘 인질 풀어주겠다. 뭐 34명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명단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서로.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질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휴전이냐 종전이냐. 하마스는 계속 종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언 종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휴전 일단 휴전 60일 휴전. 그리고 하마스는 야 이스라엘 니네 휴전과 함께 다 나가야 돼. 가자에서 전부 다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뭘 다 나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는 좀 남아 있겠어. 그래서 완전 철수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철수냐 아니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계속 문제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하기엔 1월 22일이 그 트럼프 취임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리하라고 그랬고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그랬어요. All hell will break out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인질 풀어. 인질 푼다는 얘기는 이제 뭐 휴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스라엘 행보는 트럼프의 지원을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전부 다들 1기 때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2기 때도 친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한테도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믿느냐, 네타냐후 총리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 트럼프 당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나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도 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란 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그럴 거고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게 이란의 핵시설이 군사적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낮은 수준에서 전력 발전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핵 자체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전력 그거 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란은 그 부분은 그거는 주권의 문제인데 우린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는 문제죠. 우리는 평화적인 개발이고 전력을 위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니네가 뭔 짓을 할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제거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싸움이에요. 이란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일단 뭐 환율 얘기할까요?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 3,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3,700토만입니다. 원래는 리알이에요. 공식 환율은 리알인데 리알이 0이 많아요. 우리처럼 0이 되게 많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0을 하나 빼고 3,700토만이라고 불러요. 37,000 리알을. 그러니까 리알로 할까요? 37,000 리알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70만 리알입니다. 70만 리알. 환율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외부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환율이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못 살고 어차피 뭐 외국과 비교할 것도 없는 거고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예 다른 나라 비교 못하도록 다 철든 차단해 놓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로 하는 거지.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란 경제는 외부하고 직접적 연관돼. 왜냐면 석유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뭐 시리아한테 돈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에 연결되는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인 정파가 지금 완전히 이란 정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빼고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란 내에서 의견이 계속 불일치가 생기죠. 민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와 빨리 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그걸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페제시키안이요. 근데 페제시키안은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커요. 이란 핵 때리겠다고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대통령 후보실에서부터 이란에게 하는 얘기는 나 이란 망하게 하려고 마음 없어. 이란과 같이 잘 살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너 핵은 안 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란 핵을 어떻게 쓰는지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새로운 긴장감은 이제 이란 쪽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전력 생산이 안 좋아요. 이란이. 전력 면에서는 이란이 핵시설이 필요해요. 핵 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란을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오바마 때도 20%까지만 농축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상한 건 전부 다 해외 방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뭐 80, 90%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물질까지 농축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IAEA에서도 아직까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물질은까지는 농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때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이란의 보수파 쪽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때리면 진짜 우리 핵 발전한다고, 핵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 뭐 아직까지 뭐 정부 입장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란과 관련돼서 이란 쪽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 시설 때리겠다. 주변 국가들은 산유국들이잖아요. 가스 시설, 석유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도 또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든한테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떠서 이란을 때리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고 했다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다시 세계 경제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란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높아져서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석유 수입의 70%를 이쪽 지역에서 오는데 우리 경제 망가질 거 뻔하고, 시리아는 또 이 이상한 애들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얘네들이 더 이상해가지고 북한하고 계속 뭘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중동이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는 국가 안보, 또 하나는 국가 경제 안보, 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이란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핵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포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아예 이란이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권 포기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핵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폭탄만 안 만들면 되지 왜 우리가 필요한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란에서 뭐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뭐 벨도 없냐, 뭐 우리가 무슨 식민지냐, 미국 말 듣는 개냐, 뭐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협선이 있어야 되죠. 한쪽이 all or nothing,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계에서 쳐야죠. 예를 들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20%까지 농축. 근데 이제 오바마 때는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막 없앤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핵 협상하기 쉽지 않아요.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인가요? 주변적인 이란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이란 핵입니다. 이란 핵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란 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은 압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에게 압력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올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로 만약에 이쪽에서 정치적 불안정, 안보적 불안정이 생기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돼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된 이유, 일단 뭐 이슬람이 시작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에서 시작이 돼서 주변의 아랍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 평등성이 좀 강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는 뭐 강하지 않느냐, 기독교도 강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뭐 그리스도교 신자이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16세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회 세계에서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강하죠. 교회 하이라키가 있었고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신앙의 공동체 조직이 그리스도교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태동할 당시에 이슬람의 보편성이 그리스도교의 보편성보다 더 폭이 넓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리스도교보다 보편성을 띠고 있었다? 저는 그게 매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흥한 이슬람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경제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교가 황제파 그리스도교와 황제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교가 나눠져 있었고, 황제가 후원하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든지 비주류로 취급을 받았고, 그러면서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차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변방에서 살던 이들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와서 야 니네들은 우리가 더 잘 대해줄게 했고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보다도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약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도 그대로 하게 해주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슬람의 지배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가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이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그리고 아랍 쪽에서 살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 지역에서 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슬람교와 무슬림들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슬람교의 특징은 이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과 무슬림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하냐면 무슬림이 되는 게 더 편해요. 더 쉬워요. 무슬림들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면은 신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더 어렵죠. 한국에서요. 가장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게 이제 개신교가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 신자가 아닌데 개신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저한테 바로 세례 주지 않잖아요. 1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1년 걸려서 신자가 되죠.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신자가 되겠다고 가면 예비자 교리를 등록을 해요. 예비자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한 다음에 신자가 되거든요. 거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려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슬람은요. 바로입니다. 즉각. 3분 카레처럼 빨라요. 믿겠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 그 고백 두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더 신자가 되기가 더 쉬워요. 이건 똑같이 그냥 뭐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을 때 훨씬 빨라요. 무슬림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신자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뭐 해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신자가 된 다음부터 이제 익혀가는 거거든요. 천주교를 비교하면 천주교는 신자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기도문 예배 관련된 미사에 관련된 경문 다 외우고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신자가 된 다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빠르겠습니까? 확실히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동에 유독 내전과 문화 충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동의 내전이 많고 충돌이 많은 거는 이슬람과 상관은 없고요. 서구 지배의 효과예요. 이슬람 세계라는 게 근대 이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예를 들면 아랍 지역을 다 다스렸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 못한 아랍 국가는 현재로 보면은 저기밖에 없어요. 모로코예요. 근데 잘았는데 자 보세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것은 제국의 가장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뭐에서 망했냐면요.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는 망했어요. 왜냐면 제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국은요. 여러 종교, 여러 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거를 이들에게 울타리망이 돼주는 게 제국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언어는 투르크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투르크어를 그 누구에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썼지만. 그래서 무슬림이어도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 있고 튀르크어를 쓰는 무슬림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다 인식으로 다 다양하게 있고 그들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이게 제국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제국의 틀에서 살았는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 영국과 프랑스. 그러면서 이들이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영토를 긋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정권을 주고 그러면서 국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이거를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쿠르드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 원흉은 유럽이에요. 유럽인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네들과 같이 살던 유대인들과 못 살겠다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게 지네들이 못 살겠으니까 그럼 지네들이 어떻게 쓰든지 살아야지 왜 우리한테 문제를 떠넘기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건 빼고 쿠르드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쿠르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나라로 나눠져 살잖아요.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네 나라에 살잖아요. 이거 쿠르드 문제가 있죠. 근데 쿠르드만 있으니까 이게 3천만이거든요. 또 있어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이 세 나라에 걸쳐 사는 발로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 발로치 이런저런
소수 민족들이 여러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근데 등치가 크면 이렇게 발로치나 쿠르드처럼 등치가 크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들인데 이제 해결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붕괴한 이후에 서구가 지배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국경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1920년에 영국이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을 받아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에서 만든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영국이 국경을 다 그었거든요. 이라크라는 나라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과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은 아랍 순니, 아랍 시아로 나눠져 있어요. 이 셋이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으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결국에는 근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서구 식민주의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스스로가 해결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좋게 보면 스스로가 해결해가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인가요? 근본주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근본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거. 현대사회에서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적인 삶 속에서 내 신앙을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적인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경전의 텍스트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력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근본주의를 해가지고 나는 우리 이슬람 신앙의 근본을 지킬 거야. 이 정신을 따라서 할 거야.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 현대 세계에서 맞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 돌아가겠다라는 거고 거기도 괜찮아요. 돌아가겠다면. 그럼 뭐 혼자 그렇게 살면 되니까 아니 뭐 저 미국에서 새로운 종교 뭐 에임이라든지 이런 뭐 과거 시대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자신의 강요를 하니까. 네, 근본주의자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니까.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한국 사람이 이상적으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개인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테러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사실 뭐 테러로 따져보면은 테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슬람 세계에서는 암살자 교단도 있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실 암살하는 그러한 종교의 이름으로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암살자 교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테러 문제가 시작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보통 이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근본주의의 발흥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이란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 혁명은 종교적인 사상으로 국가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이건 근대에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봤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근본주의 사상이 발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투사하기 시작한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해요. 냉전 시대에 소련의 야욕을 꺾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소련을 무찌르기 위해서 소련을 무찌르겠다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면서 무기랑 돈을 줬고 거기서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애들은 20년 전에 우리가 돈을 줬던 애들이다. 정확하게 클립으로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에요. 냉전 시대에 이 근본주의자들을 사실은 냉전 시대 소련을 무찌르기 위해서 키운 거죠. 그러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러의 시대가 된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아주 어지럽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잘 지켜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